시장에서 제일 많이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AI 투자가 꺾이는 시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만약에 좀 줄인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좀 힘드네 하면서 줄이면은 스스로 줄이는 순간 자기한테 다시 화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멈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빅테크가 언제 꺾이냐가 아니라 자본 공급자가 언제 멈출 거냐. 지난 130년 동안 기업들이 투자를 스스로 멈춰서 끝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 자본 공급자가 야 이제 그만 줘야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뭐 계속 돈을 줘도 내가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나? 원금 손실 안 나나?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걷어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 꺾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자본 공급자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시기들을 보는 게 훨씬 더 고점을 잡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10번 올랐어요. 10번 모두 아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마지막 한 번 버블 붕괴를 만드는 금리 상승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달 초에도 뭐 고용지표 잘 나와서 주가 하락할 때 마찬가지였고 이번 FOMC 끝나고 약간 매파적이라고 해서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 상승이 위험하다 맞긴 맞는데 이 마지막 버블을 붕괴시키는 이 10번째 이 조건이 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이은택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6월 25일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딱 이사님이 저희 화면에 네. 하반기 주식 전략 이렇게 딱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하반기를 그러면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를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나 AI 반도체일 수밖에 없을까요? 어떠세요, 이사님? 저희 하우스에서도 주도주 쏠림이 계속 될 것 같다. 뭐 그런 분석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뭐 그 분석은 저희가 이제 올해 계속 끌고 가는 분석이기도 하고요. 뭐 시장도 뭐 저희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 아마 다 궁금하신 게 이제 언제쯤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거라서 맞아요. 그런 분석도 해서 두 가지 뭐 주도주 쏠림하고 뭐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반기 주식 전략에 좀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네. 자료 갖고 오셨으니까 자료 좀 네. 보면서 해주시면 저희가 네. 중간중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뒤에 거부터 볼까요? 요즘 네. 주도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거 하고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된 30분 데까지 더 하셔도 됩니다. 40분 더 해야 됩니까? 20분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주도주 쏠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계속 쏠림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저는 이제 탑다운 보는 사람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총 3번의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3번의 버블이 있었는데 이 3번의 버블 때 모두 주도주 쏠림이라는 현상들이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나오고 있죠. 네. 네, 보시면 이게 1900년부터 2000 뭐 최근까지 한 130년 정도 차트를 그린 거고 S&P 500의 이제 PER 정확히 CAP인데 PR이라고 보시면 P 레이쇼를 그린 건데 보시면 어떠냐 여기 총 한 3번 정도 이게 버블 형성이 있었죠. 한 번 그리고 붕괴 이게 대공황 때죠. 1930년 그 이쪽 버블 형성 60년대까지 됐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 붕괴 닷컴 버블 붕괴. 근데 여기 3번이 있고 이게 4번째인데 이게 항상 이 버블이 쌓일 때 후반기에 주도주 쏠림 현상은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었던 전형적인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거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막 쏠리는 게 되게 특이해 보이지만 과거에 봤을 때 이게 항상 반복된 일이었다. 뭐 그게 저희가 좀 포착한 과거의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님 이 자료 보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주도주 쏠림이 맞긴 한데 예를 들어 제가 99년 사례를 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러세요? 우리나라 99년에도 주도주가 원래 잘 나가다가 마지막 6개월에는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 다음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100배, 3개월 만에 30배, 100배가 오르고 끝났고 미국도 인텔 같은 종목은 2000년 9월까지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마지막에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데 매출이 없는 애들이 하면서 주도 업종은 살아있는데 그 주도 업종 안에서 덜 올랐다고 느끼고 새롭다고 느끼는 종목으로 로테이션이 나온 적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2005, 6, 7년 우리나라 산업재 버블 때도 예를 들어 조선주 오르고 조선기자재 오르고 이게 항상 반복됐었는데 그런 관점으로의 로테이션도 이번에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자랑 SK하이닉스 좋은 건 아는데 걔 말고도 AI에 껴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자료. 네네네. 벌써 그건 사실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인 것 같은데 다 근데 보셨나 보네요. 아니, 전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회자돼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했던 주도주는 AI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는 이제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뭐 우주, 로봇, 전력기기 이런 AI와 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도 뭐 그 생각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 하신 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제가 그 얘기를 써요. 이제 실적이 안 났던 주도주들이 먼저 네. 꺾이고 네. 실적이 난 애들이 더 늦게까지 갔다. 네. 그리고 마지막 3차에는 늦게 상승했던 이제 뭐 라우터라든지 광 케이블 같은 주식들이 갔다. 아니면 아예 뭐 생판 새로 주식들이 막 오르고 그러거든요. 막판에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탑다운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뭐 개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도주가 꺾이면 전 그때부터는 물론 이제 뭐 바텀업에서 종목을 피킹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어떤 능력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저는 뭐 뭐라 그럴까 큰 흐름을 이제 먹는 걸 되게 중시하고요. 네. 하락장에서의 이제 작은 종목들을 잡는 거는 사실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99년이 지금이니까 예를 들어 버블에서 어딘지를 아는 건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네. 99년도 하반기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훨씬 네네. 더 많이.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종목들이 꽃을 피우면서 막 갔었는데 네. 우리나라 장 올해까지 보면 2월까지는 이제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한 3, 4월부터는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 빼고는 못 올랐잖아요. 그런 차원의 혹시 전자닉스가 아닌 AI 종목으로의 로테이션은 기대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근데 여전히 않는데 그래도 기존 주도 더 좋다. 여전히가 아니라 사실 그 국면이 전 약간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장이 아직 많이 남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보신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이제 뭐 그건 또 앞에 나온 얘기인데, 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런 어떤 상황이나 정황으로 추론해서 끝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시장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저는 뭘 믿느냐? 뭐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몇 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을 하시니까 아니면 뭐 물어보시겠죠. 언제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대답은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애널리스트 한 18년 해봤는데 못 맞춥니다. 그래도 의견 주시긴 주셔야 되니까 그걸로 그렇죠. 하시니까.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래도 저희가 변곡점을 그래도 제가 18년 동안 뭐 거의 틀려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조금 전 다른 방법을 써요.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면 이게 지금 끝날 수 있냐? 어떤 조건이면 버블이 붕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나타나면은 저는 붕괴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그 조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앤 홀드인 거죠. 네. 그래서 상승장은 계속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조건을 한번 오늘 해볼까요? 네, 들어보면 그걸 좋을 것 해볼게요. 같은데요. 그럼 네. 주도주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도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시간이 일단 이게 제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일단 주도주는 일단은 주도주 쪽, 그러니까 지금 주도 업종 안에서의 로테이션도 별로고 일단은 그래도 계속 기존 주도주가 제일 좋을 거다. 이거는 맞으신 거죠 지금 이게. 로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것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그러니까 어렵다고 차라리 봐요. 그냥 지금 제 영역도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도주에 그냥 가 있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죠. 이제 중간 중간에 저희도 뷰는 내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그때 현재 그때 길게 보면 나가죠. 그렇게 되신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조건일 그렇지. 때 네. 버블이 위태로워지는가로 한번 다시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장을 되게 좋게 봐요. 뭐 작년부터 굉장히 좋게 봤고 지금도 좋게 보지만 지금은 이제 더 좋아, 내가 더 좋게 봐 이거보다는 어떤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냐 이런 게 좀 네. 중요한 국면으로 점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많이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그 AI 투자가 꺾이는 시점. 근데 저도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AI 투자가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래도 아주 포커스를 많이 두지 않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다 아실 거예요. 투자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지만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 고점을 잡는데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나 이익이 먼저 꺾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네, 뭐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거의 99.9% 그렇죠. 별로 없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언제 투자 꺾이냐? 그것들은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거의 뭐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제가 거의 바닷가까지 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투자가 언제 꺾이냐 이것들을 보는 게 생각보다 실효성은 없을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썼지만 AI 투자가 빅테크가 스스로 꺾일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쪽에 여러 가지 썼는데 그냥 축약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AI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만약에 좀 줄인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좀 힘드네 하면서 줄이면은 그게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거라고요. 줄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아 끝났구나. 지금도 다 끝날 준비. 막 그럼 끝나야지라고 하는데 스스로 줄이는 순간 자기한테 다시 화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멈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멈추지도 않을 것 같은데 멈추기도 힘들고 또 그 타이밍을 우리가 미리 잡는 것도 어렵다. 그쵸. 설사 미리 잡아도 주가는 이미 그때는 뭐 하락장의 절반은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춘 거는 아까 또 잠깐 차트 보였지만 130년 동안의 버블 붕괴, 세 번의 버블 붕괴의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것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아까 제가 빅테크는 스스로 멈추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제 AI 투자는 영원하냐? 그렇지 않죠. 빅테크는 뭐 멈춰도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 공급자라고 하면은 이게 뭐 국부 펀드라든지 뭐 각종 벤처 캐피탈, 뭐 각종 펀드들, 뭐 은행 이런 데들 있죠. 생각해 보면은 빅테크는 되게 재밌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빅테크는 스스로 AI 산업을 영위하는 어떤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스스로 투자자이기도 해요. 엄청난 투자자. 사실 제일 큰 투자자죠. 그래서 뭐 지분도 사고 그쪽에서 돈도 대주고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빅테크도 투자자고 자본공급자도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같은 투자자이면 둘 간의 페이오프 구조는 완전 달라요. 여기도 썼지만 하이퍼스케일은 어떠냐? 계속 비용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 성공한다.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얘들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어떤 그런 숙명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자본업자, 예를 들면 뭐 제일 쉬운 거 은행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은행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뭐 AI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 투자 받은 업체들이 고마웠으니까 내가 10% 더 줄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고정된 이자만 받아먹고 그러다가 만약에 얘는 반대예요. 실패하게 된다. 그럼 원금 손실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둘의 페이오프가 좀 완전히 달라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아까 말했듯이 빅테크는 스스로 멈추기도 힘들고 꺾일 가능성이 낮고 알아도 뭐 이때 주가는 미리 하락해 있을 거고 그런데 하지만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빅테크가 언제 꺾이냐가 아니라 자본 공급자가 언제 멈출 거냐. 자본 공급자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시기들을 보는 게 훨씬 더 고점을 잡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130년 동안 기업들이 투자를 스스로 멈춰서 끝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 자본 공급자가 야 이제 그만 줘야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뭐 계속 돈을 줘도 내가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나? 원금 손실 안 나나?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걷어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 꺾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자본 공급자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이런 쪽들, 국부 펀드가 언제 투자를 멈추겠냐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 보자가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기 둔화, 경기 둔화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상승. 근데 더 포커스 맞춘 거는 금리 상승이에요. 경기는 결국 투자가 꺾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과거에 금리 상승에 제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바로 이 차트 아까 보셨던 지난 130년 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총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대공황 193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게 66년을 고점으로 보신 분도 있고 71년을 고점으로 보는데 뭐 큰 차이는 없죠. 어쨌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이 3번이 있는데 이 3번 모두 왜 버블이 붕괴냐면 다 이유가 달라요. 다 이유가 다른데 한 가지 이 3번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이에요.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 네. 그 세 가지 이 세 번의 사례에서 그건 항상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저는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항상 디테일에 항상 문제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은 100% 맞는 얘기라고 말하기가 또 힘들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금리는 때때로 계속 올라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예로 쉽게 해볼게요. 금리가 10번 올랐어요. 그럼 10번 모두 아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10번 금리가 오를 때 사실 9번의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죠. 마지막 한 번만 버블의 붕괴를 갖고 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마지막 한 번 버블 붕괴를 만드는 금리 상승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렇죠. 뭐 저번 달에도 5월 달에도 뭐 30년물 금리 국채 금리가 뭐 5% 넘었다 그래서 주가가 10% 떨어졌잖아요. 이거 매도 기회입니까? 매수 기회였던 거죠. 올해 이번 달 초에도 뭐 고용 지표 잘 나와서 주가 하락할 때 마찬가지였고 이번 FOMC 끝나고 약간 매파적이라고 해서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금리 상승이 위험하다.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버블을 붕괴시키는 이 10번째 이 조건이 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차트를 그려보면은 99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99년에 보시면 주가가 이미 99년대 가면은 주가가 뭐 바닥 대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4-5배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야 이제 금리 인상 임박했는데 금리 인상하면은 이거 다 버블 붕괴할 거야. 이런 경고들이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1999년 6월에 실제로 그린스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떡박 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잘 가던 주가가 막 흔들려요. 이게 뭐 야 얼마 안 되는 이거 버티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한 15에서 25%짜리예요. 그러니까 못 버틴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못 버티고 팔았으면 아마 땅을 치고 했을 거예요. 마지막 아까 물결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 2배 반 올라요, 딱 6개월 만에. 2배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장이 펼쳐져요. 이거 못 먹었으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 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보시다 차트 보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서 버블이 붕괴하면 맞아요.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이 버블 붕괴시키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몇 번째 금리 상승 때 버블이 붕괴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답은 말씀드리면 5번째예요. 5번째 금리 인상하고 나서 버블이 붕괴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매수 기회였는데 5번째 금리 인상은 버블을 붕괴시켰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네. 사실 이거를 왜 그런지 알 수 있냐, 뭐 100% 알 수 있는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정답에 굉장히 근접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금리 상승이 이 버블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금리 상승이냐? 첫 번째는 이 질문하면 된다. No way back. 다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끝났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은 굉장히 심리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희망 회로를 막 돌릴 때 주가는 올라가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 붕괴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이게 좀 안노하다 하시죠.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마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네. 저번 달 5월 중순에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30년물 5% 넘고 10년물 4.5 넘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딱 한 열흘 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그때 막 10%씩 빠지고 했지만 사실 이 금리 상승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승이 아니었어요. 이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몇 번 썼었고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한번 금리 상승이 왜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노웨이 백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금리가 왜 올랐냐? 유가가 그때 막 거의 또 120불 막 이렇게 터치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죠. 그럼 유가는 왜 올랐냐? 네, 트럼프가 다시 이란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다시 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노웨이 백이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유가 오르고 주가 폭락하고 경기 꺾이면은 트럼프가 뭐 하겠어요? 다코 하겠잖아요. 결국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죠. 지금 실제로 물러섰고. 그럼 이거는 노웨이 백이 아니구나. 이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 빠지는지는 이제 계산은 두 번째 일이고 그냥 한 10% 빠지면 사야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죠. 최소한 그때 팔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번 달 초에 이제 고용지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폭락했잖아요. 2006, 7, 8년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런가요? 2006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막판에 올리고부터 이제 리만이 터졌죠. 그렇죠. 제가 사실 이 보여주신 차트를 제가 사랑하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 보셨나 봐요. 아니요 월락 너무 미리 주셔갖고 너무 훌륭한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잘. 어떤 거죠? 이거 몇 페이지인지 9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이거요? 모르시는 네네.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막판에 빠진 거는 이거 너무 진짜 역시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시청자분 잘 네. 모르시니까 설명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고용지표가 잘 나오긴 했죠 이번 달 초에. 근데 뭐 그게 뭐 노웨이 백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면 잘 나니 그렇진 않죠.
마찬가지 FOMC도 매파적이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워시가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구나.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다 끝났어, 망했어 이럴 정도로 강했냐? 뭐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질문해도 우리가 되게 쉬운 질문이지만 굉장히 효율성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죠.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이 질문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아까 그 세 번의 버블 붕괴 있었다고 했죠, 차트. 이 세 번의 버블 붕괴가 있을 때 이 당시에 투자자들은 왜 금리 상승하는 걸 보면서 아 끝났네 이제 노웨이백이네 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결론이에요.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가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고 올라가면은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있냐? 뭐 트럼프가 다시 타코할 수도 있어요. 뭐 케빈 워시 불러다가 야 금리 인상하지 마. 물가 올라가도 동결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인하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결하거나 인하를 했어요. 그럼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물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 안 해요. 그럼 물가는 더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서 수요를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바둑에서 외통수와 같은 거예요. 인플레가 올라오면은 금리 인상해서 수요를 꺾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해요. 한번 뭐 제가 차트를 몇 개 갖고 왔는데 과거에 진짜 그렇게 세 번의 사례에서 모두 물가가 급등해서 붕괴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1999년 아까 보셨던 차트입니다. 1999년 6월에 금리 인상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투자자들은 왜 안 두려워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가가 2.2%뭐 이랬어요. 두려워할 리가 없죠. 이 정도 물가에서. 실제로 그때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야 금리 인상 한번 했는데 다음엔 동결이야. 다음엔 인상 못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연속으로 할지 몰랐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러니까 사람 시장에 조금 긴장했다. 아 그래?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물가 2.3이야. 2.4. 이거 가지고 계속 금리 인상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 금리 인상 왜 붕괴했냐? 2000년대 들어서 인상한 거는 차트에 있지만 CPI가 3.8을 찍고 3.8. 굉장히 높죠. 그동안 10년 동안 물가의 대안정기를 겪었어요. 이때도 이제 생산성 혁명이 있으니까 대안정기가 겪었죠. 근데 그게 이제 물가 압력으로 결국에 나타나면서 3.8을 찍었는데 3.8이면은 10년 내 최고치예요. 그 이때 뉴스를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앞으로 긴축 더 세게 안 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긴축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망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스펀도 이때 딱 와서 3월 FOMC 때 그 얘기해요. 다음에는 더 세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다음 금리 인상은 50bp 금리 인상을 확 높였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아 끝났구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노웨이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물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네. 이제 경제를 보면서 투자를 할 때 뭘 제일 중시하냐 그럼 저는 두 가지예요. 실업률과 물가.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해요. 지금 수준은 어때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수준의 네. 물가와 실업률? 급하시군요. 아니, 숫자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나와요. 이제 14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한 결론인데 일단은 헤드라인 물가 있잖아요. 막 유가 포함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유가 떨어지면은 하반기에 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코어 CPI. 코어 CPI 중에서도 이제 쉘터, 이제 주거비는 이제 좀 잡음이기 때문에 주거비 빼고 그런 물가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스티키 CPI라고 해서 굉장히 끈끈한 그 잘 안 올라가는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좀 긴장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면은 뭐 지난 10년의 최고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대충 스티키 CPI로는 한 3.3, 3.4 뭐 이 정도고 그냥 코어 쉘터 뺀 거 코어로는 한 3%, 2.2% 후반 정도면은 전 좀 약간은 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달에 5월에 2.8인가 9 나왔거든요. 2.9 나왔죠. 예, 그러면 다 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9에서 이 3.3 가는 게 뭐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코어 CPI가 벌써 어려워요. 2.9가 왔는데 아까 코어 CPI는 3%, 2% 후반이면 다 왔다고 그러셔가지고 방금 그래서 코어가 아니고 이거 쉘터 뺀 거.
아 여기 점선은 지금 숫자 그래가지고 점선 점선은 안 봅니다. 이 노란 걸로. 노란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보세요. 이게 사실은 2024년에도 뭐 3년에도 긴축하고 그랬잖아요. 긴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쉘터는 자본인데 자본 빼고 나면은 물가가 1%대였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고 뭐게 주식시장을 또 끌어올렸으니까 괜찮긴 했지만 연준에서 근데 이제 PC를 보잖아요. 네. P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PC도 전 뭐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PC는 전 늦게 발표되니까 네. 잘 안 봐요. 쉘터 비중이 다르긴 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랑 메디컬하고 쉘터가 잘 제일 다른데 메디컬은 이제 여기서 안 빼셨으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메디컬이요? 아니면 보험료 계산하고 이런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빼는 거고 네. 전 뭘 빼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얼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왜냐하면 워시는 빼고 안 보자는 돼. 주의잖아요. 근데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완전 그건 어떻게 문제예요. 보세요? 완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지 TBO 말아야 씨 되나? 설마 이거 보지 않겠죠? 정말 못하실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그럼 워시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이 데이터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케빈 오신 그걸 보겠죠. 그럼 근데 약간 그게 시차가 있. 네. 트림드 민 PC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위아래를 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끊는 건 아마 위에 높은 거 빼고 아래 이건 다 아실 텐데 얼마나 빼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네. 클리블랜드에서 나온 걸로는 얼마를 빼냐면 55%를 빼요. 네. 그 45%만 갖고 봐요. 네. 너무 많이 뺀 거 아닌가요? 워시는 이제 따르게 하겠다는 연구를 하겠다는 거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뭐 그거대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동 평균선처럼 나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동 평균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할 때 나는 주가 빠져도 절대 저거 안 믿을 거야. 이동 평균선이 하락할 때까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올라가더라도 저거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이동 평균선 올라갈 때까지 난 믿거든. 되겠습니까? 굉장히 후행적으로. 이제 후행적이지만 또 증거가 보이면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상할 그래야 것 되겠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워시는 안 보지만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 네, 어쨌든 저는 이거 왜냐하면은 시장은 뭐 워시가 뭐라고 생각하든 네.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노웨이 백이에요. 노웨이 네. 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면은 이런 거죠. Breaking to new heights라고 적었는데 뭐냐면은 신고가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5월 중순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4.5가 넘어가지고 막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막 일면 기사로 나오고 그랬어요. 이후에 4.7까지 갔었죠. 그럼 이게 두렵냐? 뭐 좀 긴장하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 작년 상반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이었냐? 4.6, 4.7이었어요. 그 금리로 내가 자금 조달도 해보고 채권 발행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버블을 다 붕괴시키고 다 도망가고 막 자금 다 빼고 한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언제 이렇게 더 긴장을 하냐라고 하면은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본 적 없는 그런 금리들.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10년 내 최고, 이때 버블 붕괴하기 전에 이건 30년 내 최고, 10년 내 최고 이런 금리 보니까 이거 뭐지? 왜냐면 이 정도면은 실무진들 중에서 이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보거나 투자를 해본 사람이 거의 있질 않아요. 그 의사결정을 해본 사람들이. 그럼 이제 긴장을 하고 이거 너무 높은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아까 보셨던 물가 같은 게 올라온다. 그럼 사람들이 끝났네. 그래서 두 가지 조합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답에 근접할 수 있다. 이 꼭지를 잡는데 완전 꼭지 못 잡아도.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당연히 그러면 지금 금리 몇 %면은 좀 위험하게 봐야 되냐.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좀 봤어요. 이번에는 보시면은 그냥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보시면은 5.0을 넘는다. 그러면은 5.0 넘으면은 마지막으로 5.1 이런 숫자를 본 게 언제냐? 2007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20년의 최고치고요. 5.3 넘는다 그러면 이건 25년의 최고치.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좀 이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아시겠지만 리츠가 제알 리츠나 이런 것들이 상장 폐지당하고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서유럽 부동산들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 서유럽에 있는 부동산 자산들의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죠. 부동산들이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된 건 없더라고요. 뭐 공실률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아니면 뭐 연체가 늘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현격하게 늘진 않았어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오면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도 여기 차트 보시면 아직은 뭐 20년대 최고치나 30년대 최고치는 안 넘었잖아요. 이거 넘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대부분 서유럽 쪽이에요. 뭐 영국 이런 데들. 일본도 그렇죠. 네, 일본도 넘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리츠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 판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뭐 무위험 수익률 있는 국채 사는 게 낫지 않냐? 괜히 저거 뭐 6% 준다고 들어가는 것보다 네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 제목이 그래비티 룰스라고 정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력의 어떤 법칙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의 중력이란 건 뭐냐? 자산 시장의 중력 역할하는 건 바로 금리다.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자산들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 왜냐?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리츠 같은 것들도 바뀌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맨 앞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빅테크는 멈출 수 없어도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금리가 뭐 뉴하이, 히스토리컬 하이를 넘기고 뭐 물가가 스티키하게 올라오면은 갑자기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막 도망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바뀌냐? 자본 공급자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마치 리츠 하면서 야 그거 뭐 투자해야 돼? 국채에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 그게 AI 투자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만큼 돈을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그래서 그게 꺾이면은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가 과거에 이제 버블 붕괴를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왜냐면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뉴하이냐, 그리고 또 하나, 노웨이백,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냐. 금리가 뉴하이냐라는 뜻이죠. 그렇죠. 금리는 뉴하이, 물가는 노웨이백. 그러니까 구조적인 물가 오른 거냐, 그리고 네. 10년물 금리가 역사상 10년대 최고치 정도가 하는 뉴하이 이 두 가지를 그렇죠. 얘기하신 거죠. 네. 사실 여기는 굉장히 저희가 초기적인 접근이에요. 이걸 봐야겠다만 결정한 거고, 저는 항상 디테일에 항상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예를 들면 10년물 금리 5.1에서 한 5.3 정도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거는 사실은 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5.1과 5.3이 그냥 레인지로 가면 비슷하겠구나. 그때 떨어지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5.3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5.1에서 꺾이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은 지금 뭐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진짜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분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여기 갖고 계신 것 중에 요거 특히 사람들이 이제 닷컴 버블 때보다 이익이 좋아서 괜찮다는 논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목에 보니까 물음표가 있. 요거 다 저희 연합뉴스 채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물음표를 딱 달아놓으신 걸로 봐서 혹시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건지 궁금해서 요거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게 팩트니까. 그때보다 네. 이익이 좋은 팩트니까. 하지만 이걸 100% 믿고 그냥 가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설명하면 30분 걸리는데 그래도 한 5분 오늘 맛배기만 네.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훨씬 낮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잘 나왔다는 거죠. 맞긴 맞아요. 근데 누가 좋은 거냐? 사실 빅테크가 좋은 거예요. 빅테크가 좋죠. 그럼 하나씩 또 질문하는 거예요. 빅테크가 그럼 왜 좋냐? 왜 좋냐면은 그 수많은 사업부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로스가 엄청나게 나오면 수조 원씩 막 매달 벌어들이고 있죠. 그럼 또 질문이 가능해요. 도대체 그 빅테크의 클라우드 사업부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지불하면서 쓰는 고객들은 누구냐? 뭐 아시다시피 뭐 거의 다 AI 기업들이에요. 뭐 토큰을 엄청나게 쓰니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생겨요.
오픈 AI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막 갖다 주고 있는데 오픈 AI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막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갖다 주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올해 뭐 이게 정확히 이제 뭐 비영리 기업이고 하니까 감사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재무제표는 몰라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올해 200억 달러 매출에 적자가 150에서 170억 달러야. 그럼 돈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비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쌓아놓은 돈도 없어요. 뭐 돈이 어디서 났을까? 뭐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났냐? 그 돈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준 거예요.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저도 이건 몰랐었는데 이번에 스터디하다 알았는데 대부분 애저 크레딧으로 이미 토큰 이코노미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치 쿠폰을 받고 그 쿠폰을 얘 걸 사고 그럼 얘가 돈을 벌면 다시 쿠폰을 받고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다음 거하고 다다음 거까지만 볼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코이브도 마찬가지. 코이브도 뭐 돈을 그렇게 썩 못 벌잖아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그 비싼 GPU를 갖다 사는 거냐? 뭐 이것도 많이 뉴스 났지만 엔비디아가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고. 그래서 쭉 그래 보면은 뭐 제가 뭐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만 봐도 이익이 나는 건 맞죠. 맞지만 이 이익을 모두 다 안전하다고 보고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몇 가지 좀 체크할 것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분 남은 이 시점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AI를 키워드로 투자함에 있어서 무엇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가지고 좀 애매해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AI 주도주만 계속 쏠림이 된다. 그럼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꼭 하지 말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요약을 했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쏠림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강세장에서 항상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격도 이런 건 많이 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 이격도가 뭐 엄청 좋은 차트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리상 막 이격도가 벌어질 때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막 포모가 더 세게 오거든요. 사고 싶어. 이격도가 다 좁혀들어서 오히려 매수해야 될 때 막 팔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트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영원히 좋아. 당연히 그럴 수 없죠. 하락할 때는 막 엄청나게 무섭게 하락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종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하면은 전 투자에 굉장히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노웨이백 물가 오른 건지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10년 내 최고점을 가는지는 매크로적으로 보시고 그것도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크게 반도체 주도주가 일단 더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그 두 개를 봐라.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40분 너무 말도 안 되지만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완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 이은택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엔 더 긴 시간 마련해서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